네, 다음으로는요,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님께서 디지털 이코노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장현국 대표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위메이드 대표 맡고 있는 장현국입니다. 먼저 뜻깊은 블록체인 위크인 부산에서 연설을 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디지털 이코노미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그 디지털 이코노미와 스테이블 코인까지 오게 되기까지 제 생각이나 아니면 저희 회사가 하는 비즈니스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경험과 역사를 거쳐왔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96년도 제가 대학교 4학년일 때 매우 우연한 기회로 아주 조그만 게임 회사, 10명도 안 되는 게임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서부터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 제가 뭐 게임도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연히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게임 회사 중에 하나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영향력 있는 게임 회사 중에 하나인 넥슨이라는 회사고요. 그래서 우연히 거기서 일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혁신적인 산업에 일하게 되었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는 그 산업에서 계속 몸담고 있게 될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올 초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고 김정주 형에게 안식을 기원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암호화폐의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게 된 게 2017년 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여러 코인들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억을 해보면 뭐 어느 모임을 가든 어느 자리를 가든 비트코인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게 내재적 가치가 뭐가 있지, 이 가격이 계속 오를 거냐 아니면 떨어질 거냐, 이런 것에 대한 토론이 이제 주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올드스쿨,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거 당연히 가짜지, 그게 무슨 내재적 가치가 있어 하는 입장,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어서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만나서 뭔가 토론하는 자리에 가면 저는 사실은 비트코인은 쓸모가 없다, 이거는 가짜다라는 입장에 서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제가 생각이 극적으로 바뀌던 계기가 세 가지 사건, 세 가지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후배하고 토론하는 중이었는데요. 그 후배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형, 그러면 금은 무슨 내재적 가치가 있나요? 근데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금이 무슨 내재적 가치가 있지? 근데 왜 사람들은 금이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거지? 이게 제 머리를 쾅 쪘던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당시 그 즈음에 이제 유행했던 책 중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그분이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교훈이라는 이제 세 권의 책을 시리즈로 내셨습니다. 인류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관한 책인데요. 그 책에서 그 유발 하랄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화폐도 내재적 가치, 인트린식 밸류를 가졌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조개 껍데기, 인류가 오랫동안 화폐로 사용을 했죠. 조개 껍데기에 무슨 내재적 가치가 있냐. 두 번째, 그분이 이런 걸 합니다. 미국 달러를 꺼냅니다. 이 녹색의 이 그린 페이퍼에 이 종이에 무슨 내재적 가치가 있냐. 화폐는 내재적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다. 화폐는 그게 가치를 있다고, 그게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약속이지, 사실은 그건 내재적 가치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 책들에서 설파를 하셨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고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세 번째는 2018년에 나온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 오아시스라는 이제 그 안에 영화 안에 나오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그 게임 안에서 그 오아시스라는 서비스 안에서 유저들이 뭔가를 플레이를 하고 그 결과 얻은 경제적인 산물들을 게임 밖으로 가져나오는 그런 이제 행위들이 보이는데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저거를 할 수 있기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가 매우 적합하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가졌던 처음에는 암호화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암호화폐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다. 어떤 경우에 이게 내재적 가치가 있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쓸모가 있다면 적절하게 쓸 때가 있다면 이게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쓸모라는 게 게임이겠구나 라는 이제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에 이제 위메이드는 2명짜리 작은 회사를 설립하고요. 블록체인 게임을 만들기 위한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고 지금까지 4년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사업을 해왔습니다. 블록체인 게임 쪽에서 위메이드가 거둔 성취는 사실은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데요. 일단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블록체인 게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저희가 출시한 미르포 글로벌이라는 게임인데 이게 작년 4, 4분기 같은 경우 monthly active user 매달 방문하는 유저가 680만 명 정도 됐고요. peak concurrent user 동시에 몇 명이나 게임을 즐기고 있냐는 지표에 있어서는 140만 명 그리고 매월 거두는 매출이 20 밀리언 그러니까 2천만 불 지금으로 환율로 하면 한 280억 정도를 거두는 게임이었고 현재까지도 지속 가능하게 서스테이너블하게 그보다는 숫자가 낮아졌지만 유지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저는 게임 하나를 재밌게 만들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게임들이 블록체인 게임으로 트랜스폼하는 변모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위믹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 플랫폼 위에 그 플랫폼 또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현재 20개 정도 게임이 저희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고 있고 내년 1, 4분기가 되면 한 100개 정도 게임이 런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개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1년에 글로벌하게 게임이 5만 개 출시됩니다. 매년. 그리고 저는 이 5만 개 게임이 3년 내로 모두 다 자기만의 토큰을 발행하고 자기만의 NFT를 발행하는 자기만의 토크노믹스를 구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 게임을 블록체인 게임으로 변화시키고자 할 때 그걸 매우 쉽게 그리고 매우 효과적으로 변환시켜 줄 수 있는 플랫폼 그게 이제 위믹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메타버스 얘기까지 하면 이제 메타버스가 뭐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정의를 갖고 있죠.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VR 디바이스를 쓰고 하는 게 메타버스라고 정의하고 그걸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다 정의가 다르지만 모두 다 동의하는 지점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면 메타버스의 궁극의 모습이 뭐냐 했을 때 다들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오아시스를 꼽습니다. 두 번째 동의하는 지점은 현존하는 그러면 메타버스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건 한 90% 정도 로블록스라는 로블록스를 꼽습니다. 근데 이 둘 다 이제 메타버스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다시 이제 오아시스로 돌아가서 오아시스를 만든 제임스 할러데이 박사 극중의 인물이죠.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모든 사람이 재밌게 놀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게임을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또 로블록스를 만든 회사에 가서 너네 무슨 회사야 그러면 저희 게임 회사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로블록스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저 게임 하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메타버스의 코어에는 게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게임이
블록체인과 만나 토크노믹스를 갖고 토큰을 발행하고 NFT를 발행하면서 게임 안에 있는 제어가 게임 밖으로 연결되는 게 메타버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블록체인에서 그리고 암호화폐의 꽃은 게임에서 피울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는 매우 범용적인 기술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예전에는 블록체인 이전에는 데이터베이스 하나에 모든 걸 저장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공격당하거나 해킹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죠.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너무 위험한 것 같다. 그러니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자. 10군데, 100군데, 1000군데. 따라서 어느 한 군데가 무너지더라도 이 데이터베이스가 안전하게 만들자라는 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기본인데요. 이 기본적인 속성 때문에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킹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TV나 신문에서 뉴스에 나오는 암호화폐 해킹 사건은 다 블록체인 위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은 해킹이 거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중앙화된 거래소나 중앙화된 어떤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거지 블록체인에서는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위변조가 불가능한, 위변조 되면 안 되는 데이터에는 다 이 블록체인 기술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생각해봐도 우리 데이터는요 위변조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하는 데이터가 세상에 없잖아요. 다 모든 데이터들은 위변조가 되면 안 되죠. 따라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우리가 아는 모든 곳곳에 쓰일 겁니다. 주민등록증 위변조 되면 안 되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위변조 되면 안 되죠. 그걸 지금은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 하나에 놓고 그게 뚫리면 안 되니까 막 보안을 하면서 그걸 지키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군데 저장을 하면 그런 식의 보안 비용을 쓰지도 않아야 되는 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이 게임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미술품 시장,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가장 위변조 되면 안 되는 게 금융이잖아요. 금융 이런 데 전반적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술품은 매우 직관적이죠. 실제 미술품이 있습니다. 고흐의 작품이 있고, 하지만 이 작품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미술품 NFT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NFT는 이 진짜를 가진 사람이 발행한 그 증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디지털로 증서가 발행되고 이 증서가 위변조가 불가능한 진짜라고 했을 때 나타난 현상은 거래가 편리해진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사고 파는 게 편해지고, 또는 고흐그림 하나가 1000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1000억이 있는 사람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0만 원씩 가진 사람들 여러 명이 모여서 고흐 그림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품에 대한 소유 형태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이코노미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식의 새로운 이코노미, 더 편리한 이코노미가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거래가 활성화됨으로써 해서 자산 가격이 상승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로 가면 이제 그런 거죠. 팬클럽 같은 경우가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BTS의 아미가 지금은 너무나 가장 큰 팬클럽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사실 BTS가 유명하기 전인 2-3년 동안의 초기의 아미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가입한 아미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것들을 NFT란 형태로 넘버링을 붙여서 초기의 아미들과 후기의 아미들을 기술적으로도 구분하고, 따라서 경제적 혜택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면 그게 큰 의미를 갖는 거고, 혹은 그 NFT가 거래까지 될 수 있다면 그 팬들과 아티스트들과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좀 더 다층적인, 그 예술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동도 같이 하게 되는 새로운 이코노미라는 게 벌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NFT를 통해서 구현이 될 거고,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선수들을 사고 판다거나 하는 행위들이 그냥 일상적인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돈 많은 구단들이 좋은 선수들을 사서 돈 많은 구단들이 우승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사실은 더 많은 팬을 가진 구단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더 좋은 선수들을 살 수 있고, 그 선수가 잘해서 그 팀이 우승했을 때 뭔가 팬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의 이코노미가
블록체인 기술로, NFT로 혹은 DAO라는 기술로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포츠 분야도 다 바뀌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DeFi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Decentralized Finance인데 DeFi를 저는 쉽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금융이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뭔가 파생적인 파생적인 투자와 거래 수단을 만드는 거라면 DeFi는 이제 가상 자산, 소위 게임이든 어디든 발행한 토큰과 아니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NFT들 그것들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하는 금융을 DeFi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금융 서비스들, 뭐 증권, 보험, 예금, 뭐 아니면 여러 가지 파생 상품, 그 모든 것들이 당연히 DeFi로 갈 거고요. 현실에서도 예를 들면 석유나 뭐 옥수수 같은 것들이 거래되는데 석유와 옥수수가 실제로 거래되는 것보다 석유 파생 상품, 옥수수 선물 이런 파생 상품들의 거래 시장이 수백 배, 수천 배 더 크거든요. 똑같은 일이 이제 디파이 시장에서 벌어질 겁니다. 지금 뭐 코인 거래소들의 코인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하지만 그 코인 거래량보다 또 NFT 거래량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지만 그 폭발적인 NFT 거래량보다 그 코인과 NFT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디파이의 거래량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디파이는 현실 경제에 있는 금융이 갖는 위상보다 훨씬 더 큰 위상을 가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게임 혹은 뭐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코인 혹은 토큰 그리고 NFT를 발행해서 새로운 경제를 만드는 거, 그리고 이런 코인과 토큰과 NFT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거, 이거를 총칭하여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디지털 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제라는 의미로 저는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 그러니까 버추얼이라기보다는 디지털 이코노미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디지털 이코노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디지털 이코노미가 더 큰 경제를 구성할 거로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더 많이 시간을 쓰는 곳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거고 더 많은 경제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런 디지털 이코노미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이코노미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NFT의 예를 들면 어떤 NFT가 뭐 비트코인, 뭐 10비트코인에 팔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 물어보죠. 야, 너 지난번에 산 그 그림 가격이 얼마야? 했는데 대답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얼마인지 내가 모르니까요. 오늘 뭐 2천 몇백만 원 되겠죠. 그러면 2천 몇백만 원 곱하기 20을 해서 내가 뭐 4억 얼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는 중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NFT가 얼마야라는 말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잠깐만 나 계산기 좀 두드려보고, 혹은 심지어 얼마냐를 떠나서 야, 너 지난번에 샀던 그 그림 가격, 아니면 그 게임 아이템 가격, 그게 올랐어? 올랐는지 내렸는지도 얘기를 못 합니다. 20비트코인은 맞는데 근데 20비트코인인 게 25비트코인이 됐으니까 비트코인으로 치면 20에서 25로 5비트코인만큼 올랐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으면 실제 가격으로는 떨어진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그림 가격이, 내 게임 아이템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기존의 암호화폐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 혹은 저희가 발행한 유믹스라는 그런 네이티브 코인들을 가지고 경제를 운용하면 이 경제가 직관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도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내가 가입한 디파이 서비스로 받은 수익이 내가 이게 돈을 번 건지 잃은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이코노미가 이해되고 거래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전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얼마인지는 알아야 뭘 이렇게 경제 활동이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난 이제 6개월 정도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은 크립토 씬에서는 이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씬에서는 사실 금치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큰 사고가 스테이블 코인의 이름을 걸고 벌어졌기 때문에 야 그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니야? 제가 이제 1월 달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직감했고요. 왜냐하면 아까 가장 1등 게임인 미르포의 NFT가 거래되는데 누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 지난번에 샀던 NFT는 뭐 이익을 남기고 팔았어?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경제가 구성될 수 없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기로 한 게 1월이고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게 5월 초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준 게 그렇게 위험한 걸 해서 되겠냐,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야, 아무도 안 하고 그거 정부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는데 그런 걸 하면 되겠냐고 했지만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없이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임, 블록체인 게임도 성공할 수 없고,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무슨 성공을 원합니까? 당연히 디지털 이코노미도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고 지난주 토요일 날 위믹스 달러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습니다. 괜찮겠어? 라고 물으시는 분들에 대한 제가 답으로 했던 게 스테이블 코인이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 조건이 있다. 이름이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러면 스테이블 해야죠. 그러니까 스테이블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악시멀론, 형용 모순이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이 스테이블 코인이면 스테이블 해야죠. 스테이블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근데 스테이블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이게 1달러면 이게 유믹스 1달러면 유믹스 1달러를 내가 가져가면 US 달러 1달러로, 미국 USD 1달러로 저한테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말하는 스테빌리티입니다. 즉 뭔가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가 100달러어치를 발행했어요라고 하면 실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주체는 100달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경제 시간에 배웠던 금 태환제처럼 내가 금을 갖고 있어야 이 금을 교환해 주겠다는 화폐를 발행했을 때 누군가가 믿는 거지, 나는 갖고 있지 않아, 나는 1조를 갖고 있지 않지만 내가 1조어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이거는 사실 성립될 수가 없죠.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 해주기 위해서는 100% 완전 담보, 100% 리저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저희 위믹스 달러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100% 완전 담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안 믿잖아요. 진짜 갖고 있어 니네? 뭐 좀 보여줘봐. 그래서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US 달러를 갖고 저희가 지난주에 발행한 게 1,100만 달러를 발행했는데요. 그럼 1,100만 달러의 US 달러를 갖고 위믹스 달러 1,100만 달러를 발행하면 되는데, 그러면 또 안 믿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온체인으로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게, 그러니까 실제 위믹스 달러 발행량과 저희가 보유한 달러 보유량이 같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골드만삭스랑 코인베이스라는 미국의 큰 회사들이 주주로 만든 회사인데, 이들이 100% 담보로 만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100% 담보의 스테이블 코인을 저희가 100%로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100% 담보의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거고, 야 니네 USDC 1,100만 불 갖고 있어? 그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지갑에서 바로 확인이 됩니다. 저희 스테이블 코인 홈페이지 들어가면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발행한 위믹스 달러 개수와 저희의 지갑에 들어있는 USDC 달러 개수가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둘을 확인하면 숫자가 똑같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 해진 거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만 해서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믹스 달러가 스테이블 해졌어. 그래서 위믹스 달러가 여러 군데 쓰여. 그럼 위믹스는 어떻게 할 건데? 가 이제 두 번째 저한테 했던 질문입니다. 위믹스 달러만 쓰이면 위믹스는 그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네. 따라서 필요 조건을 넘어서서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적이기 위한 두 번째 충분 조건이 영어로 하면 이제 스테이블 네이티브 리플렉시비티라고 하는데, 그 스테이블과 네이티브가 죄기적이어야 합니다. 죄기적이란 표현은 조지 소로스가 만든 표현인데,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쓰이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면 그게 위믹스 홀더들한테 혜택으로 이어져서 위믹스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능하게끔 저희는 위믹스 달러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수료, 위믹스 달러의 거래와 발행으로 인해 발행되는 주조 차익을 위믹스 홀더들에게 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전문적일 수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정리하면 위믹스 달러가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위믹스 달러가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경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믹스의 가격이, 위믹스를 갖고 있는 홀더들의 혜택이 올라가서 위믹스의 가격이 상승하는 재기적인 구조를 만들었고,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1,100만 달러 발행했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이고 여러 가지 외환거래법상 제약 때문에 충분히 돈을 보내지 못했고요. 그래서 작지만 1,100만 불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80억, 190억 되죠. 근데 아까 게임 100개 런치한다 그랬고 심지어 1년에 5만 개씩 나오는 거 다 품겠다고 했는데 그 큰 경제를 180억, 170억으로 커버가 안 되잖아요. 즉 경제가 커지면 그 경제의 순환을 지원할 수 있는, 그 거래 수단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가 커져야 됩니다. 1,100만 달러, 170억, 180억 갖고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이 경제에 성장하는 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도 성장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했고, 그걸 저희가 디오스 프로토콜이라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심플하게 간단하게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경제가 성장하면 위믹스 달러가 많이 쓰일 거고, 위믹스 달러가 많이 쓰인다는 거는 위믹스 달러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 배웠듯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게 되고요. 그 가격이 오른 만큼에 대해서 저희가 위믹스 달러를 추가로 발행하면서 다시 또 USDC를 확보해서 위믹스 달러와 USDC를 맞추는,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조건, 스터빌리티를 맞추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따라서 위믹스 달러는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날 런치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운용돼서 지금 저희가 1,100만 불로 시작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재기성과 그 다음에 확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오늘 현재 제가 아침에 확인했을 때는 1,130만 불, 한 3% 정도 지금 증가를 했고요. 그 말은 뭐냐면 위리 경제를 에서 쓰이는 데 있어서 그만큼이 더 필요해서 발행됐다는 거기 때문에 무슨 하루아침에 100배, 1000배 올라와서 돈 벌고 하는 그런 이상한 게 아니라 경제의 실질적 펀더멘털에 맞게끔 성장을 현재 잘하고 있고, 제가 과문한 탓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 가장 혁신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고, 저는 이 코인이 저희가 만든 메인넷 위믹스 3.0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의 또 다른 특징이 인터오퍼러블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블록체인은 다 연결될 겁니다. 그 연결된 거대한 디지털 이코노미에서 기축통화로 위믹스 달러가 사용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믹스 달러가 시작이고 위믹스 원, 위믹스 유로, 위믹스 통화는 계속 수평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제 부산에서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모든 그 혁신이나 모든 성취라는 게 과거의 성취를 딛고 일어섭니다. 그걸 이제 뉴턴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이, 그리고 위메이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에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 30여 년 전에, 40여 년 전에 1980년대 처음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한국이 인터넷을 처음 연결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해외 유수 인재들을 불러오면서 인터넷 전문가가 왔고요. 그 인터넷 전문가가 오셔서 서울대 카이스트 애트리를 연결한 게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이었고, 그게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인터넷을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많았던 거고요. 그 주요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2000년도 초반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초고속 인터넷을 가장 열심히 깐 나라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랬죠. 그 인터넷 뭐 하는 건데 그걸 왜 깔어? 그런 걸 왜 해? 라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장 좋은 인터넷 인프라를 갖췄고, 따라서 그 위에서 돌아가는 게임도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었던 거거든요. 어쩌면 20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기술적으로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 기술적 혁신이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일을 했지만 뭐 인터넷도 경험하고 모바일도 경험하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는 포텐셜은 그들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혁신의 측면에서도 그러하지만 이게 갖고 있는 경제적인 의미로 봤을 때 그동안의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 레볼루션보다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 우리가 만든 건 아닙니다. 세상이 흘러가다 보니까 온 건데 이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 되고 혁신에는 당연히 부작용도 있는데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산이란 이런 리전을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무수한 아이디어들을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굉장히 앞서 있는 대한민국 블록체인 씬에서도 3등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이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족한 강연 끝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장현국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이코노미 속에 위메이드가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